일망무지한 조선 동해 한가운데 울릉도와 함께 자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조선 동해의 외로운 섬이라 그 이름도 독도. 경치 아름답고 자원이 풍부하며 특이한 동식물로 하여 동해의 진주로 조선민족이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여 온 독도. 독도는 조선의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서 나라의 동쪽 경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섬의 위치로 하여 유구한 세월 조선민족이 사랑하며 이용하여 온 독도는 조선의 동쪽에 이웃한 섬나라 일본인들의 탐욕의 대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 야욕은 파렴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는 망설로까지 솟구쳐 올라 국제사회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전체 조선민족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영토 취득에 관한 우주지 선점의 원칙과 실효적인 지배와 경영의 원칙이 전통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무주지, 즉 주인이 없는 지역을 제일 먼저 발견해야 한다. 먼저 발견할 뿐만 아니라 먼저 차지하고 실지 이용하여야 한다. 영토 소유권을 국가적인 법령으로 내외에 공포하여 주변 국가들을 비롯한 유관국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지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것이라고 하면서 그 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도 문제를 다시금 해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울릉도에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 많습니다. 그러한 유적 가운데서는 고인돌 무덤도 있습니다. 고인돌 무덤이 울릉도에서 좋지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18세기 이후의 것으로 인정되는 해동 지도의 부문도인 울릉도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고인돌 무덤이 남쪽에 10여 기, 서북쪽에 10여 기, 동남쪽에 20여 기가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선 봉건왕조 실록에는 1882년 4월부터 5월 조선 봉건왕조가 종사품직의 무관벼슬인 부호군 리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하는 102명의 대규모 조사단을 모아 울릉도를 현지 조사하게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울릉도에 대한 구체적인 탑사 조사를 진행하면서 리규원이 쓴 울릉도 검찰 일기에도 울릉도의 여러 곳에 고인돌이 수십 기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월 2일 처음에 소황토구미에서 신술 방향으로 곡태령을 넘으면 대황토구미에 이른다. 길가에는 널찍한 돌이 덮여 있고 앞뒤 양옆으로 작은 돌이 받치고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그래서 물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옛날 석장, 고인돌 무덤터의 흔적이라고 한다. 고인돌 무덤은 조선 사람이 남긴 독특한 무덤 형식입니다. 고대 국가인 고조선 때부터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러한 독특한 그러한
무덤 형식인 고인돌 무덤을 남겼습니다. 고인돌 무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널리 퍼졌는데 같은 동족의 나라인 부여, 진국에도 퍼졌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형식의 무덤은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인돌 무덤 하나 놓고 봐서 조선 사람들이 어디에 진출하고 어디에 정착했고 어떻게 활동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울릉도에 고인돌 무덤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전차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전차 생활을 하면서 독도를 자기의 활동 범위로 이렇게 삼았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니까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맑은 날에는 뚜렷이 보이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에 고인돌 무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차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그 주변인 독도를 자기의 활동 범위, 관할 구역으로 삼았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반도 본토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가 140km인데 비하여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로서 절반이 좀 넘는 거리입니다. 당시 본토에서 울릉도까지 항해하여 섬에 정착해서 바다를 이용하며 생활한 조선 사람들의 항해술로는 그보다 짧은 거리인 독도를 능히 발견하고 개척하였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고대 조선 사람들은 울릉도, 독도를 경유하여 일본 열도에도 적극 진출하였습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3세기 고대 조선 사람들이 북큐슈를 비롯한 일본의 서부 열도에 적극 진출하여 선진 문화를 보급함으로써 이 지역의 조목문화와는 비할 바 없이 발전한 야요이 문화가 발생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대 조선 사람들은 조선 반도의 남해안으로부터 쯔시마를 걸쳐 북큐슈 등해로 많이 진출하였지만 동해안에서 울릉도, 독도, 옥기도, 이즈모 지방으로도 진출한 것은 후세 고구려 사람들의 일본 열도해로의 진출 노정으로 미루어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역사책인 일본 서기에도 밝혀져 있고 일본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자료들은 조선민족이 독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독도가 무인도, 무주지였으며 고대 조선 사람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하고 이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기본 원칙의 하나인 무주지 선점의 원칙으로 볼 때 독도 영유권은 명실공히 조선민족의 것입니다. 고대 시기에 이어 중세 시기에 들어와서도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조선민족의 삶의 보금자리의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문헌 고려사에는 강원도 울진현이 원래 고구려의 우진야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독도의 옛 이름이었던 우산도라는 말이 바로 이 우진야현이라는 이름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고구려의 술잔으로 인정되는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역사문헌 삼국사기에는 신라가 512년에 우산국을 자기의 영토에 편입시켰다는 자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로 임명된 것은 지중왕의 통치 시기인 512년이었다. 당시 개교를 잘 쓰기로 이름난 장수였던 이사부는 우산국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라는 약점을
교묘하게利用하여 보기에도 무섭고 끔찍하게 생긴 나무 사자들을 수많이 만들어 여러 척의 배에 가득 싣고 가서 우산국을 손쉽게 정복하였다. 삼국시기 이후 발해와 후기 신라 사람들도 울릉도, 독도의 해류길을 이용하여 일본 열도해로의 내항을 진행하였습니다. 918년 고려가 성립된 후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그 주변 섬들을 망라한 우산국은 처음에는 고려에 속한 조공국으로 되었다가 12세기 중엽 이후 고려의 울진현에 편입되었습니다. 고려사의 지리지에는 우산, 무릉은 본래 두 개의 섬으로서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청명한 날이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씌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산도인 독도와 무릉도인 울릉도가 서로 다른 두 섬이면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 봉건국가의 직접적인 통제와 보호 속에서 울릉도의 주민들은 본국과의 끊임없는 연계를 가지면서 계절에 따라 독도에 자주 나가 물고기 잡이를 하면서 생산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조선민족은 중세기인 고려 시기에도 변함없이 울릉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고려에 이어 조선 봉건 왕조도 시종 일관 울릉도, 독도 일대에 대한 주권, 영유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조선 봉건왕조실록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섬으로 기록된 자료가 100여 건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세기에 편찬된 신중동국여지 승남입니다. 여기에는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헌들에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봉건왕조실록인 숙종실록과 중보문헌 비고 등 조선의 역사 기록들과 도토리본에 전해오는 기록장, 죽도구, 인부년표 등 일본의 여러 역사 기록들에는 17세기 말에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안용복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침략과 약탈이 우심해지자 안용복은 1693년과 1696년에 일본 호키 지방의 우두머리를 찾아가 담판을 벌여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의 조선 영유권을 공식 인정시키고 그에 대한 확인 문서와 사죄를 받아냈습니다. 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 봉건 왕조는 1697년부터 울릉도, 독도에 대한 순찰 제도를 강화하여 외인들의 침략과 약탈을 엄중히 다스리고 주권 행사를 계속하였습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여러가지 결정이나 지령문서 등의 형식으로 된 문서들을 통하여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것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중세 시기에 이어 근대 시기에 들어와 조일 관계가 복잡한 속에서도 독도의 조선 영유권은 법적으로 담보되기까지 하였습니다. 1868년 명치 유신 후 일본은 해외 팽창에 나서면서 1875년에는 운양로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1876년 강화도에서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강압 체결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 책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 침략자들은 울릉도와 독도에 또다시 기어들게 되었습니다. 1881년, 1882년, 1900년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자원 약탈을 감행한 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됩니다.
조선 봉건 왕조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독도에 대한 무도한 재침입과 관련하여 1880년대 초에 공도 정책을 포기하고 적극적인 개척 정책으로 이행하였습니다. 1882년에 일본 명치정부에 항의문을 보내고 리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하는 현지 조사단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한 데 이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육지의 인민들을 울릉도로 이주시켜 농경지를 개척하였으며 울릉도의 행정관으로서 도장을 임명하여 파견하였습니다. 나라의 근대화에 대한 열렬한 지향으로 조선의 근대사에 뚜렷한 자국을 남긴 개화파의 중심 인물 김옥균. 김옥균도 조선 봉건 왕조의 울릉도 개척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울릉도에 가서 비법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 254명을 전부 철수시켰습니다. 또한 조선 봉건 왕조는 1900년 10월 25일 당시 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독도의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재확인하기 위하여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내외에 다시금 명백히 선포하였습니다. 조선 봉건 왕조는 고종왕의 승인을 받아 칙령을 발표한 후 이틀이 지난 10월 27일 정부의 관보 제1716호에 그것을 게재하여 세계에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칙령과 관보의 내용들은 조선 주재 각국 공사관들에 그대로 전달되었으며 일본,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러한 반대 의견도 제기하지 않음으로 하여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은 근대 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재확인되었습니다. 조선 봉건 왕조의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에 따라 많은 바닷가 지방 주민들이 울릉도에 건너가 섬 주변과 독도에서 생업활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오로기가 되면 자연히 물개와 고급 우족들이 많은 독도로 건너가 풍막을 치고 생활하면서 물고기 잡이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울릉도가 적극적으로 개척되면서 그 부속섬인 독도에 대한 관리와 이용, 영유권도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모든 사실은 독도의 조선 영유와 주권 행사가 영토 편입의 국제법적 요구인 선점의 원칙과 실효적인 지배와 경영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며 따라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영토임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을 유린하는 파렴치한 궤변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